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통장 관리 실수로 탈락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지난달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왜 끊긴 거냐며 당황해 하셨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이 AI 심사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재산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가던 몇백만 원 입금도 올해는 곧바로 탈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 계좌 이체, 현금 사용 패턴까지도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가까이 기초연금 상담과 재산관리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초연금의 가장 유리한 현금관리 비법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지요. 이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각자 34만 2,510원씩 총 68만 5,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4만 원이면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20년간 받는다고 계산하면 무려 8,220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뭔가요? 라고 궁금하시죠?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얼마 버는지의 통장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 받고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면 그 3천만 원도 월 소득으로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소득 인정액 때문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9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일하시다 손목과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45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으셨죠. 누가 봐도 기초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통장에 모아둔 병원비 2,5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라면 한 개 먹고 살 정도로 궁핍하게 사는데 통장에 돈 좀 있다고 부자 취급을 받는다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부에서는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소득 환산율이라는 걸 적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라고 가정하고 연 4%씩 소득이 있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통장에 2,500만 원이 있으니까 2천만 원을 빼고 500만 원에 대해 연 4%인 20만 원, 그러니까 월 1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본 거죠. 실제로는 이자를 거의 못 받는 시대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금융재산별 함정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금 같은 것들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 잔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이자 소득이에요. 이자를 받으면 다음 해부터 그게 매달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73세 이수님 할머니가 바로 이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은행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 같은 거예요. 이건 신청 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자녀 통장으로 옮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재산 변동을 다 추적해요. 증빙자료 없이 큰 돈이 움직이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통장 속 예금과 적금, 요구불 예금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생활비를 도와주려고 증여를 했다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증여세 안 내니까 기초연금에도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75세 최병철 할아버지가 바로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자 결혼자금으로 8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는 안 냈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이 돈이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증여한 재산은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걸로 조금씩 차감되는데 이건 정부가 이 정도는 매달 생활비로 쓸 거다 하고 빼주는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51만 2천 원, 부부 가구는 월 304만 8천 원씩 빠져요. 8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무려 32개월, 거의 3년 동안은 이 돈이 할아버지 재산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자식 결혼자금 주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군요라고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증여한 재산도 꼼꼼하게 계산에 포함되다 보니 선의로 자녀를 돕다가도 기초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보험이에요.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68세 김미영 할머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계셨어요. 수익자가 자녀니까 제 재산이 아니겠죠? 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약자가 할머니시라서 모두 할머니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자는 계약자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해요. 신청 당시 시세가액으로 계산되고 배당금이 있으면 다음 해부터 소득으로 잡혀요. 74세 정태수 할아버지는 손자 주식 투자 도와준다고 내 명의로 해뒀다가 큰 코 다쳤다고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모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연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 있다면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이고 여기에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걸 12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도 별도로 계산돼야 해요.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을 3%라고 가정하면 1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소득은 25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빼면 21만 원이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결국 금융재산 1억 원의 실제 소득인정액은 26만 6천 원 더하기 21만 원으로 47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본 결과 단독 가구는 금융재산이 약 4억 원까지, 부부 가구는 약 6억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소득이나 일반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집도 있으시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금융재산은 2억 원 정도까지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재산 규모만 줄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실제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현금 관리 비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6개월 생활비 분리법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월 8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48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겨두는 거예요. 71세 박정희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어요.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관리했더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법은 어르신 전용 장기상품 활용법입니다. 은행에 가시면 실버 플러스 예금, 골든 라이프 적금 같은 어르신 전용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3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재산평가에서 제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어르신 전용 상품은 일부 은행에서만 제공되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세요. 또한 중간에 해지하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3년 후 자동갱신될 때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의료용품 선구매법입니다. 보청기, 혈압계, 혈당 측정기, 안전 손잡이 같은 건강 관련 필수품들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미리 좋은 제품으로 구매해 두시면 자산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확인하세요.
혹시 잊고 있던 휴면 계좌나 배우자가 만들어둔 통장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면 그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각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76세 홍순덕 할머니는 복지관 도움으로 성공하셨어요. 복지관에서 젊은 직원이 집으로 와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주고 저는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 관리를 습관화하세요. 큰 금액을 받거나 지출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둘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큰 금액을 다룰 때는 연금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상담료가 아까워서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셋째, 정직하게 처리하세요. 아무리 답답해도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처리하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신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통장 관리 실수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65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